63세 가장, 퇴직 후 개인 택시 몰았지만 남는 건 허탈한 뿐.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은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 전까지는 막연히 나도 언젠간 편안하게 쉬며 지낼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은퇴가 가까워오면 이제는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품곤 하죠.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되면 현실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나이로 인해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모아둔 자금도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간신히 구한 일자리마저 수입이 시원찮은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그래도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운전면허를 활용해 개인 택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만 있으면 일은 있겠다 싶고 어차피 차 몰던 건 자신 있으니 내 성실함만 더해지면 하루 벌어 하루 살기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죠. 하지만 막상 개인 택시를 시작해보면 갈수록 치솟는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그리고 과포화된 택시 시장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기름값조차 남기 어렵다는 씁쓸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63세가 되어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지만 막상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허탈해하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의 사례 3가지를 공유해드리며 내가 만약 은퇴 후 새로운 일을 모색해야 한다면 하는 관점으로 현실적인 조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이름까지는 문제 없을 줄 알았지. 김씨 63세의 이야기. 63세인 김씨는 30여 년간 직장 생활을 이어오며 막연히 이른쯤 되면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예정보다 몇 년 일찍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금으로 막연히 자영업을 하거나 택시 라이센스를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주변 지인들이 개인 택시가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요령만 생기면 괜찮은 돈이 된다라는 말에 솔깃해져서 결심 끝에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비용 부담. 개인 택시 면허를 얻고 차량을 구입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차만 끌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첫 달은 굉장히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입을 정산해 보니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그리고 보험료까지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운전대 잡았는데 정작 기름값 남기기도 빠듯했던 거죠. 과포화된 시장. 택시 이용자 수가 옛날만 못한 데다 플랫폼 택시나 카풀 등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이 등장해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가끔은 내가 굳이 더 오래 일해봐야 벌이가 나아질까? 하는 허탈감도 들었습니다. 승객을 유치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 시간은 고스란히 기회비용이죠. 체력적 정신적 부담. 63세의 김씨가 새벽까지 달리는 날도 잦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보니 건강에도 무리가 왔고 퇴직 후 좀 쉬면서 지낼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김씨는 결국 이 일이 답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다시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 이처럼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2.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박씨 65세의 이야기. 박씨는 은퇴 나이가 다가오기 전부터 다음 단계를 고민해 왔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을 좋아하니 작은 식당이나 카페를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 시장이 정말 쉽지 않다는 소문에 선뜻 뛰어들기 어려웠죠. 그러다 지인이 개인 택시 면허 장만해서 하는 게 어때? 장사보다는 안정적이잖아 라고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자영업 매장처럼 월세 같은 고정비가 없다는 점이 박 씨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끔 쉬고 싶을 때는 그냥 쉬고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면 되니까 좋겠다 라는 환상도 있었죠. 막상 부딪혀보니 하지만 막상 개인 택시 사업을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운행 기록부터 세무 관련 문제,
각종 준수사항 등등 자영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죠. 고정적인 지출과 변동 비용, 차량 할부나 면허, 대출금 같은 고정적인 지출이 매달 꾸준히 박 씨를 압박했습니다. 또 운행이 뜸해진 날엔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럴 때면 가정생활비와 차량 유지비의 밸런스가 금방 무너졌습니다. 적어도 밥벌이는 될 줄 알았는데 아예 이거 안 되는 날도 있구나라는 걸 체감한 뒤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체면과 현실 사이. 나이 들어 선택한 직업이라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박 씨는 어차피 택시는 서비스업이고 승객하고 대화도 즐겁게 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외로운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승객이 없는 대기 시간도 길고 코로나 시기에는 손님과 대화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도 차라리 단기 계약직으로라도 근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며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내 성격이랑 잘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개인 택시였지만 막상 해보니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3. 택시 말고 다른 대안은 없던 걸까? 이 씨 60세의 이야기. 이 씨는 아직 60세이긴 해도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은퇴 시기를 앞당겨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당장 생계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찼다고 합니다. 배달이나 택시라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군요. 몸을 쓰더라도 일단 꾸준히 돈을 벌 방법을 찾자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같은 상황 속 다른 선택. 그런데 이 씨는 주변에서 개인 택시를 하던 지인들의 고충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무작정 하다 보면 기름값만 날리고 겨우 몇만 원 남길 수도 있다. 차량 감가상각도 어마어마하다. 손님 없는 시간은 고스란히 나의 기회비용이 된다. 등등. 그래서 깊이 고민한 끝에 개인 택시 대신 공유 차량 기사 대리운전, 플랫폼 드라이버 등과 단기 알바를 병행하며 소득원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원 분산 효과. 하나의 직업에 모든 걸 걸지 않고 대신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나눠서 하는 전략이었죠. 낮에는 문서 스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필요할 때 플랫폼 호출 운전을 하는 식입니다. 물론 체력 소모가 크긴 했지만 경기가 나쁠 때 한쪽 수입이 줄어도 다른 쪽이 메워주는 식으로 최소한 생계 유지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래 준비와 가정의 협력. 또 이 씨는 가족과 미리 협의해 가정 지출 구조를 확 줄였습니다. 사실 은퇴 후 삶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가족 전체의 협력과 이해가 있어야 해결이 수월해집니다. 개인 택시를 포기한 대신 다른 다수의 일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혹사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이 생활비 절약과 건강 관리를 함께 신경 써준 덕에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씨 사례는 개인 택시가 만능은 아니며 꼭 택시를 할 게 아니라면 다른 형태의 소득 창출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은퇴 후 어떻게 대비할까? 초기 비용과 수익 구조를 철저히 계산하기. 개인 택시를 예로 들면 면허 취득 비용, 차량 구매 또는 리스 비용, 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이 고정적으로 듭니다. 따라서 하루 몇 시간을 운행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지 이 상태가 지속 가능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시장 동향과 경쟁 환경 파악. 요즘에는 플랫폼 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대체제가 많습니다. 게다가 경기 상황에 따라 택시 이용률이 달라지기도 하죠. 정말 이 시장이 포화 상태는 아닌지 내가 들어가서 경쟁력이 있을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체력과 정신력 고려. 은퇴 후 새로 택시를 몰기 시작하면 밤낮 없는 운행 패턴에 체력이 급격히 소모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뭐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이 씨 사례처럼 여러 가지 일거리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큰돈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다양한 소득원을 발굴해 위험을 분산시키면 심리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가족과의 소통 및 재정 계획. 은퇴 후 삶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은퇴가 가족 전체의 수입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출 패턴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리 재정 계획과 생활 방식을 조율해두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김씨, 박씨, 그리고 이씨의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듯 퇴직 후 개인 택시라는 선택지가 우리의 삶을 마냥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택시 운전이 체질에 잘 맞아서 남들보다 수익을 잘 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시장 상황이나 본인의 체력, 운전 기술, 서비스 정신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만큼 받쳐주지 않을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워둬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시장과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고 몸과 마음을 관리하며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택시든 다른 일이든 선택을 하기 전에 내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63세가 돼서 보니 내가 그동안 상상하던 은퇴 생활은 환상이었구나라고 한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능한 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해법을 천천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개인 택시든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방식이든 혹은 전혀 다른 길이든 분명 한 가지 해법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 내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방식을 찾고 가족과 함께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거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비록 매일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기대한 은퇴 후의 안정과 평온에 조금씩 다가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파악하고 꼼꼼히 준비해 나간다면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후반전은 비교적 짧지만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준비 없는 시작으로 체력과 마음만 지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은행 지점장으로 30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맞은 이철수 가명씨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을 한 잔 기울였습니다. 매일같이 숫자와 고객, 실적에 치이며 살아온 세월. 이제는 좀 느긋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느긋함은 겨우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가족은 각자 바빴고 동료들은 흩어졌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못했다는 말,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을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직장을 떠나는 것일 뿐, 삶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죠. 문제는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목표 없이 맞이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여행, 독서, 손주 돌보기, 귀농 이런 막연한 꿈 말고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 말입니다. 사례 1 은행지점장이 선택한 경비원이라는 두 번째 직업. 이철수 씨는 정년퇴직 6개월 만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주변에선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 왜? 라며 의아해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숫자에 쫓기지도 않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해줘요. 나도 여전히 사회 일원이라는 느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철수 씨는 이 일을 하며 매일 1만 보 이상 걷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월급은 예전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사례 2 부지점장이 창업한 소규모 반찬가게. 또 다른 사례는 부지점장 출신의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58세에 명예퇴직 후 바로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듣던 게 자극이 된 거죠.
6개월 뒤 5평짜리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루에 3,040명 정도 꾸준히 오세요. 제 음식 먹고 힘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어요. 수익은 월 15만 200만 원 정도지만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자립하는데 만족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례 3 본부장이 선택한 시니어 금융 강사.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대형은행 본부장까지 지냈던 박선호 가명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서울시 시니어 아카데미의 재무설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5,070대 시민들에게 금융 지식을 알려주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요. 퇴직한 사람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하죠. 지금 그는 은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강의 준비로 늘 공부하며 지냅니다. 정신적으로 활력을 되찾은 셈이죠. 정년퇴직 후 다시 일해야 하는 이유? 물론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들은 월 10만 150만 원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싶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은퇴 후 일이란 생존을 넘어 삶을 살게 해주는 활동인 겁니다. 은퇴 후 두 번째 직업 어떻게 준비할까? 무리해서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고 단순한 일이 오래갑니다. 반찬 가게, 경빌, 공공일자리, 프리랜서 상담 등 작게 시작한 일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설계하세요. 전 직장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의, 멘토링, 상담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두 번째 직업은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무리한 육체 노동보다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오랫동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진짜 은퇴는 마음에서 옵니다. 은퇴란 사회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방향을 새로 정하는 시간이다. 정년퇴직은 인생의 쉼표일 수 있지만 마침표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이철수 씨처럼, 김정희 씨처럼, 박선호 씨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직업, 두 번째 인생. 그 첫걸음은 나도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은퇴는 없다. 전 은행지점장이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의 의미. 100세 시대 퇴직은 더 이상 은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쉬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할 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일수록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최근에는 전직 금융인,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고경력자들이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정체성 유지와 사회적 연결의 지속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 왜 필요할까?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실에서 최소 2030년간의 노후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 상태 유지를 위한 선택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와 정체성 회복. 직장을 떠난 후 가장 크게 무너지는 부분은 사회적 역할감입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은 곧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 여러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은 뇌 기능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례 1 전 은행지점장의 현실적 선택. 아파트 경비원. 서울에서 은행지점장으로 3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박철민 가명 씨는
퇴직 6개월 후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다고 말했지만 몇 개월 뒤에는 이 일이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살려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점 근무 시간이 명확하고 책임이 덜하며 주민과의 인간적 교류가 있다. 경제적 수익 월 18만 200만 원 수준. 연금 보완 역할. 건강 효과 하루 1만 보 이상 걷는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체력 유지. 이처럼 지나치게 체면을 의식하기보다 일상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사례, 이 금융 경력 활용 시니어 금융 강사로 변신. 국내 모 대형은행에서 본부장을 역임한 이재호 가명 씨는 퇴직 후 서울시 시니어 재무설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에게 연금, 세금, 소비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전문성 활용 금융 실무 경험을 강의 콘텐츠로 전환. 사회기여 노년층의 금융 문맹 해소에 실질적 도움. 정신적 만족감.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이 일의 가장 큰 동기. 이처럼 기존 전문성을 사회적 니즈에 맞춰 재구성하면 업역 전환이 아닌 기능 확장으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습니다. 사례, 삼부지점장의 생활 밀착 창업 소형 반찬가게. 은퇴 후 서울의 한 주택가에 5평 규모의 반찬가게를 연 김정희 가명 씨는 원래 은행 부지점장 출신입니다. 정년퇴직 후 6개월간 요리 학원을 다니며 준비했고 현재는 손맛으로 입소문이 나 지역 단골이 많아졌습니다. 창업 리스크 최소화. 대형 투자 대신 소규모 창업으로 안정적 시작. 생활형 창업. 일상과 가깝고 수요가 지속되는 구조. 사회적 연결 유지. 고객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소속감 확보. 특히 여성 시니어 창업자들에게 적합한 모델로 소규모라도 정기 수입이 발생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구조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직업 선택의 핵심 전략. 무리한 창업보다 소소한 시작이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큰 창업에 도전하지만 실패율은 70%에 이릅니다. 리스크가 낮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경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재해석하라. 과거 경험은 은퇴 후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강사, 멘토, 코치, 자문 등 간접적인 기여 방식이 오히려 적합합니다. 지역 기반 활동과 사회 공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 친화 산업, 시니어 아카데미,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나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적극 탐색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통계로 본 시니어 일자리 트렌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재취업률은 52.7%에 달하며 그중 대부분이 단순 업무보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을 선호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일자리 선택 기준은 수입 37%보다 건강 유지 및 활동성 41%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 생계보다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조언. 정년 이후를 진짜 나답게 사는 법.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업종에서 쌓아온 경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할로 재해석되고 재배치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은행지점장이 경비원을, 본부장이 시민강사를. 이런 반전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라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전략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답은 돈이 아니라 역할과 의미를 다시 찾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은퇴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뭐 할 거야? 58세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출근을 앞둔 김철수 씨가 겪는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 후에는 내 땅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팔며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라 연금도 있었지만 단순히 쉬고 싶지는 않았다. 소득도 생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이라며 스마트팜 창업을 결심했다. 퇴직금을 몽땅 투자하고 각종 장비를 들여놓고
최신식 온실을 지었다. 처음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김 씨는 후회했다. 1. 스마트팜 돈이 아니라 관리가 먼저였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본 성공 사례들을 떠올렸다. 요즘 자동화 기술이 좋아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더라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자동화는 일부일 뿐 대부분이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했다. 첫 번째 실수, 기계가 다 해줄 거라는 착각. 스마트팜의 자동화 시스템은 온도 조절, 물 공급, 환기 등을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 세밀한 조정은 사람의 몫이었다. 특히 병충해 방지와 작물 관리에는 사람이 직접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두 번째 실수, 스마트팜은 농사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오해. 기계가 다 하니까 농사 경험 없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농작물 생육 단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패가 잦았다. 결국 농업 관련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고 이때 들어간 비용만 수백만 원이었다. 김 씨는 깨달았다. 스마트팜이든 뭐든 기본적인 농사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수익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건 고정비였다. 퇴직금 넣고 1년만 버티면 수익이 나겠지? 김 씨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고정비 운영비를 간과한 것이었다. 시설비와 초기 투자비 외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전기료, 물값, 온실 유지비, 비료값 등이 만만치 않았다. 예상치 못한 기기 고장으로 인해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지면서 작물이 전멸한 적도 있었다. 초기 6개월 동안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가 계속되었다. 특히 김 씨를 좌절하게 만든 건 기상 변수였다. 여름철 예상보다 심한 폭염으로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렸다. 갑작스러운 장마로 습도가 높아지면서 병충해가 급격히 번졌다.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야. 김 씨는 후회했다. 3. 은퇴 후 창업,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점은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무원 시절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었고 회의에서 방향을 정하면 따라가면 됐다. 하지만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부터는 모든 게 김 씨의 몫이었다.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혼자 해결해야 했다. 몸이 아파도 주말이 되어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 거래처 확보도 혼자 해야 했고 마케팅도 직접 공부해야 했다. 특히 아내와의 갈등도 커졌다. 당신이 좋아서 시작한 거지만 우리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알아? 김 씨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했다. 결국 아내는 차라리 편하게 살지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싸움이 잦아졌다. 퇴직 후 창업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김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스마트팜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계가 다 해줄 거야 라는 착각 버리기. 스마트팜도 사람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농사 지식이 없으면 실패 확률이 높다. 퇴직금 몰빵하면 안정될 거야 라는 착각 버리기. 초기 투자비 외에도 매달 운영비가 상당하다. 수익이 나기까지 12년 걸릴 수도 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라는 착각 버리기. 마케팅, 유통,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최소한 농업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결국 스마트팜을 접고 기존 시설을 중고로 팔면서 손해를 줄였다. 지금은 농업 컨설팅을 받으면서 소규모 텃밭 재배로 방향을 바꿨다. 그는 말했다. 스마트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면 후회한다. 퇴직 후에는 무조건 신중하게 그리고 작게 시작해야 한다. 김 씨처럼 막연한 꿈만 보고 퇴직 후 창업을 결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진짜로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퇴직 후 스마트팜 창업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3가지 조건. 퇴직 후 창업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앞서 김철수 씨가 명예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은퇴 후 창업은 신중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장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에 단순한 농사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스마트팜 창업에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강조한다. 수익 구조 파악, 운영 방식 이해, 현실적인 기대치 조정.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김 씨처럼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1. 스마트팜, 돈이 벌리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미래형 농업이라며 찬양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산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스마트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벌리는 구조를 알아야 한다. 초기 투자금 vs 실제 수익 계산. 대부분의 스마트팜 창업자들은 초기 비용을 투자하면 한번 구축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기 23년 동안 투자금 회수조차 어렵다. 스마트팜 설비 투자 비용 평균 1억 3억 원. 운영비 전기, 인건비, 유지 보수 비용 등 매달 최소 300만 원 이상. 초기 수익 발생 기간 최소 1년 2년. 따라서 창업 전에 반드시 초기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적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수익 모델 단순 재배가 아니라 유통까지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많은 은퇴자들이 좋은 작물을 키우면 팔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보다 유통이다. 생산량이 많아도 유통 경로가 없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마케팅 비용이 들고 도매로 넘기면 수익률이 낮다. 지역 로컬 마켓에 공급하는 것도 일정한 거래처가 없으면 어렵다. 단순히 재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팔 것인가까지 고민해야 한다.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창업 전에 유통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2. 스마트팜 운영, 자동화라고 해서 손이 안 가는 게 아니다. 요즘 스마트팜은 자동화 시스템이라 관리가 쉬워요.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스마트팜의 자동화 시스템은 물을 주고 온도를 조절하고 조명을 관리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작물 관리, 병충해 방지, 수확 작업 등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 스마트하지만 여전히 팜이다. 스마트팜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모든 걸 해줄 것 같지만 본질은 여전히 농업이다. 토양 관리 양분이 부족하면 비료 조절이 필요함. 병충해 방지 자동화로 예방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직접 손을 써야 함. 수확 기계로 할 수 있는 작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함. 즉, 스마트팜이 육체적으로 덜 힘든 것은 맞지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초반 12년 동안은 직접 손을 많이 써야 한다.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스마트팜을 창업한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 중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가? 운영을 맡길 직원이 있는가?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큼. 혼자 할 경우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스마트팜 창업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3. 은퇴 후 창업,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창업을 할 때 기대치는 높고 현실적인 준비는 부족하다. 특히 스마트팜 같은 최신 기술이 접목된 사업은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만든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스마트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면 무리하게 큰 투자를 하기 전에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텃밭 수준에서 실험해본다. 소규모 하우스 온실 운영부터 경험해본다. 실제 농업 종사자들과 교류하며 현실을 배운다. 조금 해보고 경험을 쌓은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다. 창업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현장에서 경험해보자.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 배운 정보는 절대 실제 경험을 대신할 수 없다. 스마트팜을 시작하기 전 최소한 6개월 동안 실제 운영하는 곳에서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마트팜 운영하는 농장에서
인턴 또는 견습 경험, 농업 관련 협회나 기관의 교육 과정 수강,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 키워보며 문제점 파악.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다. 퇴직 후 스마트팜 진짜로 시작해도 될까? 퇴직 후 창업, 특히 스마트팜은 쉽고 편한 사업이 아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하면 김 씨처럼 퇴직금을 모두 날리고 후회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팜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스마트팜이 돈이 벌리는 구조인지 정확히 이해했는가? 실제 운영이 자동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작은 규모에서 경험을 쌓으며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정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스마트팜 창업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자신 없다면 창업을 다시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은퇴 후에도 돈 벌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것은 좋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선택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퇴직 후 현실은 지옥. 5060대가 겪는 노후의 충격적인 진실. 1. 막상 닥치니 너무 막막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야근도 하고 후배들에게 밀리지 않으려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버티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년퇴직 혹은 권고사직을 받고 나니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퇴직 후에도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건강이 아직 괜찮으니 일자리는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며 노후를 맞이한 5060대 퇴직자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마땅한 일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막막한 현실을 마주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퇴직 후 5060대가 가장 공감하는 노후의 충격적인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2. 5060대 퇴직자들이 마주하는 피눈물 나는 현실. 첫 번째 현실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후 예상보다 빠르게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막상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은퇴 전에는 한 달 20만, 3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고정 지출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58세 김씨의 연금 착각. 김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이렇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35만 원, 식비 60만 원, 보험료 20만 원, 교통비 및 용돈 30만 원, 경조사비 및 예비비 30만 원. 합쳐보니 기본적으로 17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나 집 수리비까지 고려하면 돈이 빠듯해집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현실 재취업,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다. 일할 생각이 없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이 나이에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5060대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이 제한이 걸려 있고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월급이 200만 원을 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62세 박 씨의 재취업 도전기. 박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100곳 넘게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구한 곳은 대형 마트의 배송팀이었고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고 결국 2달 만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일자리는 찾고 싶어도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이처럼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은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 가장 크게 깨닫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현실 외로움과 우울감, 은퇴 후 더 커진다. 퇴직 후 마치 세상에서 소외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멀어지더군요. 일할 때는 몰랐지만 직장이라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퇴직 후의 가장 큰 적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입니다. 사례 3. 65세 최 씨의 외로움. 퇴직 후 최 씨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자식들도 자기 생활에 바빠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우울감이 심해졌고 아무 의욕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외로워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고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외로움과 우울감은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3.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생존 전략. 연금,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아라. 연금만으로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소액이라도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블루칼라 일자리, 소규모 자영업, 온라인 활동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체력 관리 일찍 시작해야 한다. 체력이 있어야 재취업도 가능하고 활동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퇴직 전부터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연락하고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활동,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해 퇴직 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4. 마치며 당신은 어떤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가? 퇴직 후의 현실은 준비하지 않으면 피눈물을 흘릴 만큼 가혹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리 준비하면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5060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생존 전략, 과학과 데이터로 본 현실적인 해결책. 퇴직 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지나 막연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 후 5060대가 겪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과학적 원리와 데이터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소득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대부분의 퇴직자는 연금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나서야 돈을 벌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인지 유연성이 필요하다. 인지심리학에서 인지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지 유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면 평소부터 인지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결책 지금 당장 배워야 하는 것들. 디지털 리터러시 유튜브, 블로그, 전자상거래 쿠팡 파트너스, 스마트 스토어 등을 활용한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재테크 기본기 단순 저축이 아니라 배당주 투자, 채권, 부동산 소액 투자 등 노후에 맞는 자산 운용 방법. 기술 기반 일자리 전기 소방 관련 자격증, 드론 자격증, 온라인 강의 제작 등. 사례 1. 60세 김씨의 디지털 소득 창출. 김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건강기능식품과 운동기구를 추천하는 블로그를 운영했고 하루 23시간의 노력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걱정했지만 배우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인터넷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결론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 2. 노후의 가장 큰 적,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퇴직 후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뭘까? 건강은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건강이 받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적 근거 근감소증과 노후 건강. 의학적으로 50대 이후부터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근감소증 SARCOPNIA라고 합니다. 특히 퇴직 후 운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 동안 누워만 있어도 근육량의 1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퇴직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감소, 신진대사 저하,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결책 체계적인 운동 루틴 만들기. 근력 운동 필수.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푸시업. 유산소 운동 병행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 이상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단백질 섭취 필수. 근육을 지키기 위해 하루 1.2kg 이상의 단백질 섭취. 사례 65세 박씨의 건강 회복기. 퇴직 후 체중이 10kg 늘어난 박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50번씩 스쿼트를 하고 닭가슴살과 두부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6개월 후 체중이 다시 줄었고 건강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직 후 방치하면 몸이 너무 빨리 망가지는 걸 느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결론.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3. 퇴직 후 사회적 단절,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은퇴 후 인간관계가 사라진다. 직장에서는 매일 동료들과 대화하고 회식도 하고 협업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학적 근거, 사회적 연결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75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건강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 단절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킵니다. 해결책. 적극적으로 관계를 확장하라. 동호회, 취미 모임 참여,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모임에 참여해 인간관계를 유지.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남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과 사회적 유대감 형성. 배움과 성장.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유지. 사례 70세 최 씨의 새로운 인생.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던 최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기타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지역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모임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삶의 재미가 생겼어요. 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결론. 퇴직 후 외로움을 피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마무리.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3가지 실천 과제. 1. 경제활동을 이어갈 방법을 배워라. 디지털 리터러시, 재테크, 기술직 자격증 준비. 2.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단백질 섭취. 3.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라. 동호회, 취미 모임, 봉사활동.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